네, 바쁘신 와중에도 오셔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 교수님이 아니시고 국회의원이신 김남근 의원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계속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제자이신 단국대학교 장재민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마지막 발제는 이 교통 부분인 경전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경전철은 서울시 교통 분야에서는 가장 큰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고 있겠지만 경전철 사업이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런 게 서울 시민과의 어떤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진행률이 아주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일들이 이제 발생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고자 오늘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자료는 여기에는 없고 이제 아마 모니터를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것만 보시면 또 아마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으니까 모니터에 더 집중을 해주세요. 사실은 이게 뭐 강남북 대중교통 현황입니다. 강남 쪽에는 다들 대중교통하면 지하철, 이 강북 쪽은 다 버스, 이런 식의 아직까지 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번 보시면 현재도 그렇습니다. 저 도보 10분 내 지하철 역사가 없는 동 보시면은 400개 정도 동 가운데 176개가 다 저 동부권이나 서남권에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러니까 역사가 3개 이상 동이 놓여 있는데도 거의 강남 서초구에 좀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지하철 역사는 강남권에 집중돼 있다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증명이 된 거고요. 버스 역시 보시면은 저게 버스 정류장의 색깔인데 진한 색일수록 많은 것입니다. 버스 정류장 역시 다 강남권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버스도 안 좋고 밑에 보면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필지도 강북 같은 경우는 17% 됩니다. 그만큼 도로도 안 좋고 대부분이 다 저렇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저희의 직장인들의 통근 시간으로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은 자치구별로 통근 시간이 긴 자치구 보면 거의 다 동북권에 매진되어 있고요. 만족도 역시 강북권이 다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은 어떠한 그 물리적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라 어떠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이제 원인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저희가 이제 교통 소외 지역 같은 경우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그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정의는 사실은 다 다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그 지하철 역세권이 아닌 지역을 교통 소외 지역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 동글뱅이 친 5개 권역이 교통 소외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교통 소외 지역은 역시 이제 중요한 게 어떤 아파트 지가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 낙후도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는 단지 교통 소외 지역뿐만 아니라 어떠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서울시 하면은 대중교통의 그 생각이 주요 대중교통이 다 지하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소외지역 가보시면은 다 마을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결국은 소외지역의 대표적인 수단이고요. 그래서 소외지역 주민들은 같은 서울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외감을 좀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철도를 이제 놓고 싶고자 이제 저 경전철이라는 것을 이제 놓으려고 하고 있고요. 경전철의 장점은 적은 비용으로 철도를 놓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인데, 이제 그 철도를 이제 놓으려면은 다음과 같이 그 철도망 구축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게 10년 단위의 법정 계획이고요. 5년 단위의 이제 변경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에 있는 저것이 서울시의 2008년에 1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9호선까지는 중량전철로 갔는데 10호선부터는 경전철로 이제는 이제 바꾼 이러한 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그 10년 단위 법정 계획이 시작이 됐고요. 왼쪽은 이제 2015년에 변경 계획안, 5년 단위로 변경 계획안이 이제 구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기에는 서부선을 서울대 입구까지 내린 것과 위례 신사선이 이제는 추가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2차 철도망 구축 계획이라는 것을 나타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지역균형 발전, 누구나 10분 역세권이 들어가서 여기에 광북 횡단선이 이제 중심을 이뤄서 다음과 같이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게끔 이 전철을 만들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하지만 그 지하철은 수요가 없으면 사실은 가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발전을 없애려면은 저 지하철의 어떠한 경제성 말고도 다른 지표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1차, 2차 구축 계획 중 이제 주요 변경 사항을 한번 보시면요. 우선 가장 큰 게 저 선정 기준의 변화입니다. 선정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보시면은 1차에서 1차 변경항, 2차 가면 저 밑에 있는 저 색깔에 보면은 기준이 원래 경제성이 1.0으로 돼 있던 것이 보시면은 경제성이 0.7로 좀 낮춰진 것이 있고요. 또는 HP 0.5 이상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HP라는 것은 그 경제성 분석뿐만 아니라 경제성, 정체성, 지역균형 발전 이 세 개를 종합 반영해서 우리가 넣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역균형 발전에는 필수적인 그 요인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선정 기준을 변화를 시켜서 지역균형 발전으로 좀 그 지하철을 활용하고자 만든 것이 첫 번째 변화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업 방식의 변화입니다. 처음 1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민간 자본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 비용을 줄이고자. 그러다 보니까 도시철도가 또 그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철도망 계획 같은 경우에는 서울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서 그래서 1차 때는 민간 주도형 사업이라고 보면은 2차 때는 저 공공 주도형 사업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거의 대부분 민자 사업이었지만 2차 때는 사업성이 있는 것은 민자 사업을 그대로 놔두고 서부선, 신림선, 동북선, 위례 신사선 그 경제성이 좀 낮은 것은 재정 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나눈 것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 방식이 변하고 있다.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정책적 효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동글뱅이 친 데가 소외 지역인데 저 소외 지역마다 경전철이 다 들어간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내 집 앞 10분 역세권도 지금은 60%지만은 저게다 건설될 시 75%까지 높아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고요. 이제 현재 이제 그러면 경전철 사업의 이제 진행 실태 및 문제점을 한번 이제 봐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게 분명히 공공 인프라 사업입니다. 분명히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만든다고 했지만 여전히 경제성을 담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강북 횡단선 같은 경우에도 가운데 북한산이 있기 때문에 그 산악지대를 통과하니까 수요가 없고요. 저 목동선도 저층 주택 지역을 통과하는데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경제성을 요구합니다. 사실 이것은 약간의 어쨌든 그 진행을 안 하겠다 이런 느낌도 좀 들고요. 그것보다도 저는 또 어쩔 수 없는 것이 저 표에 있는 그 지표의 문제입니다. 아까 그 앞에 설명했던 HP라는 지표가 있는데 거기에는 경제성, 정체성, 지역균형 발전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저기 보시면 19년 하반기부터 수도권은 지역균형 발전 지표를 없앴습니다. 그 전국적인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저 지역균형 발전에 지하철을 놓는 것은 더 어렵게 됐습니다. 저걸로만 보면은 경제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과연 저런 수요가 없는 것에 저 지하철을 놓을 수 있는지를 한번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 수요라는 것도 이제 전환 수요가 있고 신규 수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하철이 여러 개 있다고 한들 그것이 서로 전환 수요가 발생되면은 이 지하철에 대해서 경제성은 전 낮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결국은 그 대중교통의 예산이 더 증가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저거 하나의 예시인데 지금 대중교통 그 이용객이 지금 한 1,000만 통행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2019년, 20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급감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저 전체 통행량을 보면은 1,000만 통행으로 계속 연마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사이에는 9호선이 생기고 계속적으로 지하철이 확장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의 전체 통행량은 동일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규 수요가 아니라 전환 수요가 발생되다 보니까는 계속 지하철은 생기지만은 그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현재 말하는 그 경제성이라는 것은 어떤 수요를 말하는 건지, 그래서 이제 신규 수요 창출, 그만큼 소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규 수요가 많이 창출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갖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것이 이제는 지금 현재 그 경전철 이제 추진 현황입니다. 저걸 한번 보시면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저 민자입니다. 민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자 적격성이 통과됐고요. 그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그 협상이 결렬되고 똑같습니다. 보시면은 2000년부터 똑같은 구조로 위례 신사선과 서부선이 나열되고 있고요. 보시면 저기서 이제 가장 특이한 점이 2021년부터 23년 한 2, 3년 동안 그냥
민간 사업자들과의 협상만 계속했다는 겁니다. 저 시간 동안 계속 질질 끌고 2.5년, 3.5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네모 박스처럼 동일합니다. 우선 협상자를 선정한 다음에 민간 사업자의 요구를 외면하고 협상 시간을 지체시키면서 공사비는 상승시키고 현재는 민간 사업자가 다 포기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지역 주민들이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만들어주는 어떠한 하나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 빨간색의 저 때는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이렇게 좀 보고 싶고요. 또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사업도 비슷합니다. 강북횡단선, 목동선, 남곡선인데 동일합니다. 철도망 계획에 반영됐죠. 구축계획 승인돼서 타당성 조사가 2021년에 들어갔는데 24년에 그냥 예타가 탈락됐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1년부터 24년간 주민들의 어떠한 그 목소리를 외면하고 그 예타 발표를 지연하고 보통 예타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1년, 늦으면 2년 정도에 나오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지연시키면서 결국은 그 미통과시키고 또 제외됐다는 겁니다. 탈락됐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그 시간적인 끌기, 저 다 보신 뭐 3년 동안에 어땠던 이 경전철이라는 사업이 약간 멈췄다는 느낌도 드는데 저 때 미리 했었으면은 좀 더 공사비도 전략되고 좀 더 시민들한테 좀 빨리 그 대중교통을 지원해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기 있는 것들이 상당히 아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시민들이 그래서 지금 예타 탈락된 노선들을 보면은 이것이 기존 노선을 그대로 반영되면 안 되고 이제는 변경안이라든지 다음 3차 철도망 계획에 변경 노선을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에 지금 변경 계획안이 나올 예정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변경안이 사실은 담겨야 되는데 최근에 서울연구원에서 공청회를 발표했습니다. 그 변경안에 대해서 보시면은 기존 안을 그대로 갖고 가고 저 위례 신사선만 결국은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바꾼 저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사실은 이번 연도에 원안도 사실은 바뀌었어야 되는데 저 원안을 그대로 갖고 간 속셈도 한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번 저는 좀 더 두드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경전철의 어떠한 진행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저희가 경전철의 어떠한 신속 추진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좀 해야 되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안을 그대로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 연도별로 오른쪽을 보시면은 2008년에 1차, 2015년에 1차 변경, 2020년에 2차, 지금 현재 이번에 2차 변경, 이 3차는 언제 나올지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뭐 내년에 나올지, 내후년에 나올지, 서울시에서는 뭐 일부 나타난다고는 하지만은 언제 나타날지 사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더 빨리 그 나타나야지 저 예타 탈락된 저 지역구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이렇게 그 신속한 그 철도가 추진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뭐 기존의 노선 재검토 같은 것도 이제 기존의 원안을 그대로 반영하면 안 되고요. 저런 철도 네트워크 효과라든지 그 단계적 사업 추진이라고 할지 그 강북 횡단선 같은 경우에는 그 동쪽과 서쪽에 대한 어떤 사업성이 좀 달라지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반영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좀 우려가 되는 게 이게 사실은 균형 발전을 위한 그 지하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자꾸 수익성 위주로 이제 경제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또다시 사업성이 높은 구간으로 가면은 이거 지역 균형 발전하고는 또 어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좀 경제성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노선은 좀 잘 돼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저런 집회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 이제 요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타 지침의 어떤 균형 발전 지표의 회복입니다. 사실은 그 지역 균형 발전 같은 경우를 개선시키려면은 이러한 대규모 SOC 사업이 들어가지 않으면 지역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지표가 빠짐으로써 어떻게 이 대규모 이 지역 개발을 할 수 있는지 사실은 궁금합니다. 서울시에서도 분명히 2022년도에 서울시 지역균형 발전 계획이라는 것을 법정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저것을 수립만 해놨지 막상 그 뭐 교통 취약 지역 등등으로 했지만은 저것을 어떻게 그 개선을 시킬지에 대해서는 되게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가장 핵심이 저 서울시에서도 저 지역균형 발전, 왜냐하면 서울시도 강남, 강북이 그 불균형을 이루고 경기도 역시 경기 남부, 북부 뭐 다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저 수도권 전체를 지역균형 발전을 빼버림으로써 저렇게 그 불균형이 더 심각하게 만드는 저 지표를 좀 더 빨리 회복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그 대중교통 현황을 보시면은 저게 그 광역교통과 도시교통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랑 버스랑도 나눌 수 있고요. 보시면은 다 이제 경쟁 상대가 됩니다. 사실은 저게 이제 그 어떠한 그 환승이라든지 협의 체계가 아니라 이제 경쟁이 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국적으로 KTX가 다니는 곳은 그 고속버스가 낮춰지고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광역버스는 이제는 GTX가 생기면서 광역버스는 다 예산이 높아지고 승객이 저조되고 있고요. 도시철도는 간선버스, 경전철은 마을버스입니다. 저렇게 이게 경쟁이 되다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서울시 예산입니다. 서울시 시내버스의 적자가 지금 뭐 1조 원까지 올라갔다고 나타나고 있고요. 마을버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게 경쟁 관계가 안 되라 이게 좀 현재 너무 과포화되지 않았나 서울시는 저런 것을 조금 잡아둘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경전철까지 도입된다면 이제 서울시는 어느 정도 철도 쪽으로만 바라봐도 그 어느 정도 저는 이 전반적인 그 이동성이 개선된다고 보고요. 버스는 이 지하철역까지 빠르게 실어 나누고 지하철이 가지 않는 곳 위주로만 다녀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한번 변형을 시켜야 이 버스라는 저런 중고경제 문제도 있지만은 저렇게 예산이 계속 빠져나가는 게 저게 좀 계속 흘러나간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서울시 인구는 줄어들고요. 저런 것들도 조금 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항상 이렇게 그 이야기를 좀 많이들 해드리는데 특히 고령자 분들이 많은 지역구에 계신 분들 지하철이 많이 없는 그런 자치구 분들은 왜냐하면은 보세요. 이게 지금 그 노인복지법에 의하면은 그 어르신들 65세 이상 분들한테는 수도권 전철이 무임입니다. 그 저 지도를 보시면은 지하철이 많은 곳에 노령자분들은 지하철이 무료지만은 지하철이 걸어서 갈 수 없는 분들은 다 버스를 타기 때문에 저게 무료가 아닙니다. 저게 결국은 또 보시면은 지하철이 많은 역세권 다 강남 쪽입니다. 결국 저 어르신들도 사실은 강북 쪽에 더 많이 계실 텐데도 이 다 그 무료가 아닙니다. 저게 과연 누구를 위한 저 형평성에 대해서도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것도 저는 향후에 이제는 그 버스 강남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저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분기마다 어르신들부터 해서 버스 지원금을 한 7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접근성에 대해서 좀 더 하시라고 해서 저런 지역구들 특히 저 윗동네들 지하철 소외 지역 같은 경우는 저런 것들을 조금 그래도 예산이 이렇게 크게 들 것 같지는 않지만은 이런 것들을 좀 병행해서 좀 더 지하철에 대한 형평성, 대중교통에 대한 이동성 개선을 조금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교통 그 공공 인프라 사업은 사실은 서울시의 의지 없이는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무리 지금으로서는 어떠한 그 경제성 위주로 밖에 이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서울시의 의지가 중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균형 발전 계획의 법정 수립을 수립한 만큼 앞에 있는 그런 그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지표도 다시 부활시키고 어떠한 그 좀 더 그 소외 지역을 위해서 좀 더 대규모 그 인프라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좀 그 개선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저 아래에 있는 저도 이제 저 요즘에 이제 교통을 하다 보는데 저 그 한강 그 버스 저게 사실은 저희도 지금 사실 저렇게 좀 뭐라 그럴까 서울시 대중교통 네트워크에 좀 다소 어긋나는 저런 것을 만들어 지금 보세요. 지금 그래서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지금 시내버스를 지금 한강 안에까지 지금 들어가게 하려고 지금 막 그 주변을 막 그 이면도로 개선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면도 큰 버스가 한강을 왔다 갔다 하고 그 큰 도로에서 이면도로를 들어가게 하면은 그 통학로라든지 이런 거에 위험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을 높이려고 무리하게 지금 한강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걸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지금 아마 노선 버스들이 저렇게 어쨌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게 이제 나중에라도 관광이나 이런 목적으로 활용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도 통근 시간대에 가장 대중교통이 혼잡하지 그 이외에는 너무 원활합니다. 사실은 통근 시간에 1분 1초가 아까운 마당에 저것을 접근성도 멀고 환승횟수까지 하면서 저걸 탈 수 있을까가 조금 저는 한 번 더 궁금하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전반적으로 이제 한번 이 경전철이 사실은 이제 필요함에도 이제 경제성 담보에 이제 어렵다는 이유로 이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건 되게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서울시는 이미 대중교통이 매우 잘 구축되어 있어서 이제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제 신규 교도선을 발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버버스보다는 그 서울 시민이 이제 어떠한
필요로 하는 이제 교통 개선에 조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행 이제 문제가 많은 어떠한 그 예타 제도에 거기에 약간 머물러서 이렇게 계시지 마시고 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이제 방향으로 이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국대학교 장재민 교수님께서 교통